잃어버린 고대 아프리카 역사.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제대로 알지 못했던,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의도적으로 감춰져 왔던 아프리카의 찬란한 고대 문명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학교에서 세계사를 배울 때 아프리카에 대해 무엇을 배우셨나요? 아마 이집트 문명 정도? 그 외에는 별로 기억나는 게 없으실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배운 세계사는 철저히 서구 중심적이었거든요. 19세기와 20세기 초 유럽의 식민주의자들은 아프리카를 암흑의 대륙이라고 불렀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 에거트는 공허, 지루함, 난폭한 야만이 아프리카의 삶이라고 단정했죠. 1965년에도 영국 보수당의 역사가 휴 트레버 로퍼는 아프리카에는 유럽인의 역사만 존재한다. 나머지는 대체로 암흑의 역사였다고 썼습니다. 이런 편견이 얼마나 뿌리 깊었는지 보여주는 극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짐바브웨의 12세기 도시 유적을 처음 발견한 유럽인 칼 마우흐는 이 놀라운 건축물을 보고도 이것이 아프리카 토종 유적일 리 없다. 분명 북쪽에서 온 백인이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을 본따 지은 것이다라고 확신했습니다. 눈앞의 명백한 증거조차 자신들의 편견에 맞게 왜곡해버린 것이죠. 하지만 이런 인식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어떨까요? 먼저 가장 잘 알려진 이집트 문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집트 문명은 메소포타미아의 영향을 일부 받긴 했지만 그 뿌리는 이집트 남부 나일강 유역 정착민들의 독립적인 발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언급한 누비아의 쿠시 문명을 아시나요? 이들은 기원전 1000년대 초반에 이집트를 잠깐 정복하기도 했고 독자적인 표현 문자를 사용했습니다. 정복당한 이집트가 아니라 정복한 누비아였던 거죠. 에티오피아의 악수 문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로마 시대부터 초기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아라비아 남부와 긴밀하게 교류했습니다. 심지어 마호메트의 초기 신자들 중 일부는 메카의 박해를 피해 이곳으로 피난 오기도 했죠. 그리고 이들은 고유한 문자 체계까지 개발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동아프리카 연안의 모습입니다. 인도 상인, 무슬림 제국 상인, 심지어 중국 상인들까지 모잠비크 이북의 모든 도시들과 활발하게 무역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탄자니아의 키라입니다. 1331년 당대 최고의 여행가였던 이븐 바투타는 키라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잘 건축된 도시 가운데 하나라고 표현했습니다. 14세기의 아프리카 도시가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는 증언이죠. 서아프리카는 또 어떨까요? 15세기 초 그라나다 출신의 학자 하산 알와자는 사하라 사막을 건너면서 니제르강을 따라 세워진 약 12개의 왕국을 방문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팀북투, 즉 통북투는 정말 놀라운 도시였습니다. 수천 명이 거주했고 많은 행정관, 학식 있는 의사들, 종교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이 대목입니다. 베르베르인들이 세운 나라들에서 수입한 필사본 책이 매우 잘 팔린다. 다른 어떤 물품보다도 책을 파는 게 가장 많은 수익을 남긴다. 15세기 아프리카에서 책이 가장 수익성 높은 상품이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통북투가 얼마나 발달된 학문 도시였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서아프리카 해안의 숲지대에서도 독자적인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베닌시는 처음 방문한 포르투갈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죠. 앙골라 북부의 콩고 왕국부터 오늘날 우간다 지역의 부간다까지 중앙아프리카의 광범한 지역에서도 다양한 문명들이 꽃피웠습니다. 이런 아프리카 문명들이 출현한 과정은 유라시아나 아메리카 문명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첫째, 특정 지역에서 농업이 시작됩니다. 둘째, 잉여 생산물이 늘어나면서 이전의 평등한 공동체 구조가 족장 혈통과 나머지 주민들로 나뉘기 시작합니다. 셋째, 이 족장 혈통이 사회의 나머지를 착취하는 지배계급으로 발전합니다. 넷째, 주민 대중 중에서는 장인과 상인으로 이루어진 전문화된 집단이 농민 유목민 대중과 함께 등장합니다. 이것은 인류 문명 발전의 보편적 패턴이었고
아프리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프리카의 이런 발전이 대부분 독자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농업기술입니다. 유라시아와 나일강 유역의 고대 문명들에서 재배한 밀, 보리 같은 농작물들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열대, 아열대 기후에서는 재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인들은 자신들의 환경에 맞는 완전히 새로운 농업기술을 개발해야 했죠. 철 생산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원전 1000년 무렵 철기에 관한 지식이 유라시아 전역에 퍼지고 있던 시기에 서아프리카의 대장장이들도 철광석을 녹이는 법을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용한 기술은 조금 달랐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철기 문화가 독자적으로 발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농업과 철기 기술을 먼저 습득한 서아프리카의 반투어 사용자들은 인구가 늘어나면서 기원전 2000년부터 서기 500년 사이에 아프리카 중부와 남부 지역으로 대거 이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래 그 지역에 살던 수렵 채취 사회들이 밀려나게 되었죠. 이것은 단순한 인구 이동이 아니라 문명의 전파 과정이었습니다. 농업 잉여가 상당하거나 상업 요충지에 자리 잡은 사회들은 서기 500년 이후부터 계급사회와 도시 생활로 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과 달리 아프리카는 고립된 대륙이 아니었습니다. 15세기에는 문명이 서해에서 동해 연안에서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존재했고, 이들은 이슬람을 통해 세계적인 무역망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동아프리카 연안의 도시들은 인도양 무역을 통해 인도, 아랍, 심지어 중국과까지 교류했습니다. 서아프리카의 도시들은 한편으로는 나일강과 이집트까지, 다른 한편으로는 사하라 사막을 거쳐 마그레브까지 뻗어있던 무역망에 속해 있었죠. 상업적 접촉을 통해 아프리카 문명들은 고유 문자를 개발하는 긴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아랍 문자를 받아들여 문자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랍 문자와 함께 들어온 이슬람은 구레의 이교 신앙들보다 도시 생활의 분위기에 더 잘 맞았고요. 심지어 고대 짐바브웨의 몰락도 15세기 세계적인 금 가격 하락 때문이었다는 설명이 있을 정도로 아프리카는 세계 경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프리카 문명들이 나중에 유럽에 밀렸을까요? 이것은 문명의 우열 때문이 아니라 지리적 조건의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은 동서로 뻗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후가 근본적으로 비슷한 광활한 땅덩어리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같은 종류의 작물들을 곳곳에서 재배할 수 있었죠. 밀, 보릭, 호밀은 아일랜드에서 베이징까지 자라고 벼는 한국, 일본에서 인도양 지역까지 자랍니다. 가축 품종의 확산을 방해하는 천연장애물도 거의 없었습니다. 말, 소, 양, 염소는 사막지대만 빼면 거의 모든 곳에서 번식할 수 있었거든요. 그 덕분에 농업의 진보는 비교적 빨리 퍼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환경에서 농사를 지은 이웃민족들에게서 배우면 됐으니까요. 훈족이나 몽골족 같은 유목민족들은 때로는 파괴를 일으키면서도 새로운 기술 지식을 대륙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전파했습니다. 반면 남북으로 뻗어 있는 아프리카에는 여러 개의 서로 다른 기후대가 존재했습니다. 마그레브나 이집트에서 잘 자라는 농작물이 사바나 지대에서는 쉽게 자라지 못했고, 사바나 지대의 농작물도 적도 부근의 열대지방에서는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중앙아프리카의 채채파리였습니다. 이 흡혈파리 때문에 길들인 소를 가진 농민들이 목축에 최적인 남아프리카 땅에 도달하기가 너무 어려웠죠. 게다가 15세기 이전에는 세계 어디에도 맞바람을 거슬러 항해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서해안에서 먼 바다로 항해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동해안은 접근하기 쉬웠지만 해안가의 고지대를 넘어 내륙에 접근하기는 어려웠고요. 무엇보다 사하라 사막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대서양에서 나일강 유역까지 아프리카를 관통하며 대륙을 둘로 가르고 있었습니다. 서기 500년 무렵에 낙타가 길들여진 뒤에도 매우 용감한 여행자들만 넘을 수 있는 장애물이었죠. 이런 지리적 차이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국인, 독일인, 스칸디나비아인처럼 중세에 후진적이었던 유럽인들도 암흑기에 중국이나 인도,
중동에서 일어난 기술 혁신과 개량 농법을 결국에는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땅덩어리 곳곳에서 일어난 진보들을 자기 것으로 흡수할 수 있었던 거죠. 반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문명들은 주로 독자적인 자원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크기가 유라시아의 절반이고 인구는 그 6분의 1밖에 안 되는 대륙에서 비교적 고립되어 있었거든요. 아프리카 문명사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문명 발전의 다양성입니다. 인류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유럽식이 유일한 모델이 아니라는 거죠. 통북투에서 책이 가장 수익성 높은 상품이었다는 것, 킬화가 14세기에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시였다는 것, 아프리카인들이 독자적으로 철기 기술을 개발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인류 문명의 다양성과 창조력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교훈은 지리적 조건이 역사 발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아프리카 문명들의 상대적 고립은 그들의 능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지리적 제약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제약 조건 속에서도 찬란한 문명들이 꽃피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유럽 식민주의자들의 암흑의 대륙 담론은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의도적인 왜곡이었고, 이것이 수백 년간 아프리카인들의 정체성과 자부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아프리카 문명사의 진실을 찾아보았습니다. 이집트부터 누비아, 에티오피아, 동아프리카 연안의 무역 도시들, 서아프리카의 학문 중심지들, 그리고 중앙아프리카의 다양한 왕국들까지. 이들은 결코 암흑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국제무역에 참여하고 학문과 예술을 꽃피운 찬란한 문명들이었습니다. 물론 지리적 제약으로 인해 유럽의 침입에 취약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프리카 문명의 가치를 폄하하는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다양한 문명들의 경험에서 배워야 합니다. 획일적인 발전 모델이 아니라 각 지역의 조건에 맞는 다양한 발전 경로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편견 없는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아프리카의 과거를 제대로 알 때 우리는 현재와 미래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